근데 지난주에는 그 오미자 얘기를 먼저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오미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미자는 저기 저 한자 써 있는 것처럼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그래요. 분포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도 뭐 흑오미자, 남오미자 뭐 막 부르는데 제주도에는 남오미자라고 해서 이 육지부에 있는 오미자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시아존에 분포랍니다. 남오미자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쪽에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쪽에 분포하는 것들이 오미자. 흑오미자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도 오미자가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여기가 러시아인가요? 브라디보스톡이 여기 있네요. 이쪽에 가면 오미자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 한약재를 자연산으로 채취해서 들여다 팔면은 어떻겠냐고 한번 좀 가자고 그러길래 현직에 있을 때 한 하바롭스크 그쪽하고 해서 한 2번 정도를 갔다 왔었는데 야산에 오미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달리진 않죠. 영양 공급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품값 싸고 그러니까 전부 따서 말리라고 그랬더니 전부 골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썩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늘한 데서 말리고 그래야 되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 서리 맞고 따야지 돼요. 예. 근데 이제 생으로다 딸 때는 요즘 그 생으로다가 아마 한약재로 쓰는 것보다도 오미자 청 만들고 뭐 또 술 담고 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그 남오미자라고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도 피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통에 넣고 팔고 그러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오미자 재배 역사는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를 합해서 무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무진장 쪽에 특히 이제 무주군 안성면 거기 설천이던가 어딘가 그 양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의 아버지 쪽부터 산에서 캐다 내려와서 심기 시작했던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옛날 오미자 농사는 옛날 오미자 농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농사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옛날 오미자 같이 농사 짓다가는 돈이 안 되고 요즘 같이 요즘 새로운 기술로 다 하는 걸 하면은 돈은 벌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나 먹을 거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나가서 농사 질 거. 그래서 혹시 야산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은 오미자 같은 걸 한번 그냥 이런 산이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산 정도면은 오미자는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많이 심어 놓으면 팔아야 되는데 파는 재주 없으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따서 말리면 돼, 사실은 또. 따서 말리면. 근데 말린들 뭐 할 거? 그것도 팔아야지. 말리는데 또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약초 농사, 쌀 농사, 콩 농사는 어디다 팔아도 팔아요. 그거는 뒀다 먹어도 되고. 근데 약초 농사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걸 빼놓고 순전히 약용으로 쓰는 거는 아무짝에도 못 써. 못 팔아먹으면. 어? 뭐 소먹이를 줄 거요. 개가 먹을 거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약초 농사는 그걸 꼭 좀 신경 쓰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오미자가 상당히 거대 품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미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는. 왜? 전부 수입 때문에 그래요. 오미자. 수입이 아마 엄청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전부 들어온 것이 한약재로 들어온 게 아니야. 식품 용도로 수입이 돼서 한약재 시장에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오미자가 MT는 메트릭 톤이라서 1000kg입니다. MT는 톤이란 얘기예요, 톤. 그 1000톤이니까는 엄청난 거죠, 오미자. 4000톤 이상 6품목이 있는데 생산되는 게 그렇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인삼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오미자. 2015년도 거니까는 뭐 거의 이 정도면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도 그렇고 더덕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전부 식품 겸용이에요. 약식동원이라고 약품으로도 쓰고 식품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품목. 근데 옛날엔 당귀, 황귀 같은 것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품 쪽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농사를 많이 짓는 품목들이에요. 그럼 농사를 많이 짓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팔아먹기도 쉬운 것들이에요. 뭐 아주 이름도 희한한 놈을 갖다가 그냥 신문 광고 같은 거 내가서는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어놓고서 팔 데가 없어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남들이 흔히 하는 거 처음 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옆집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습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보고 어깨너머로 보면서 옆 집인데 가까운 데 가서 자꾸 지나면서 양 무엇이나도 보고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지. 오미자가 보면은 약 9,700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 그런데 원래 이게 전북이 오리지널인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다가 그러니까 경북이라고 그러는 데가 그 영덕 쪽에 내가 가서 거기다 입식했다는 것도 여기에 좀 일조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산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주산지. 어느 품목은 어느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난다.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여기다 막장 심으면 거기가 늘어나고, 자꾸 그 주산지가 이동을 하고 일정한 경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가지 맛이 단신, 짠쓴, 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까지. 짠맛은 여기서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종자를 싸고 있는 것들은 껍데기는 과피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껍질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질, 그럼 과육이죠. 과육.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은 과육과 과피를 분류할 수가 없으니까 사과 껍데기 같으면 칼로 깎아 먹지만 수도 있고는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피와 과육을 같이 먹는데 씨도 사실은 같이 오미자를 씨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껍질과 그 과육에는 단맛과 신맛과 짠맛이 주로 있고 특히 쓴맛, 매운맛은 종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종자를 빼버리면 오미자가 아니잖아요. 산미자가 돼버리죠. 그죠? 이제 오미자도 실생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들 육묘업자들이 저걸 해가지고 그 러시아 쪽에 그 연해주 그쪽에 가보면은 그 야생에서 채취한 걸 가지고 전부 즙을 만들어서 길에서도 팔고 그래요. 길에서 팔고 그러는데 그 즙 짜느라고 해놓은 거에 찌꺼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푹 퍼다가 물에 흔들어가서 하면 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미자 즙하고 꿀하고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야 여기 거는 진짜겠지. 그러고서는 사다 먹어보니까 어떤 것들은 괜찮은데 어떤 것들은 역시 설탕.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한테 이거 벌칠 때 설탕 안 먹이느냐니까 아이고 설탕값이 더 비싼데 무슨 얘기냐고. 그런데 설탕 먹이더라고요. 비싼 걸 먹였을 일은 없겠지만서도. 이제 이 단맛, 신맛, 짠맛을 내는 것들은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는 단맛이 나는 거고 사과산이나 구해서 산이 들어있으니까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리그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그닌 성분으로서 칼슘이나 칼륨이나 비타민 D 여기 들어있으니까는 씨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미자는 5가지. 그래서 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매운맛은 폐에 작용을 하고 쓴맛은 심장에 작용을 하고 신맛은 간, 단맛은 비장, 짠맛도 쓴맛과 비슷하게 심장에 작용을 한다. 이게 심장이고 심장에 작용을 한다. 오미자가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는
주성분은 저 리그란 화합물로서 이제 시잔들이라는 거 고미신이라는 저 성분하고 같죠. 리그란 게 화합물로서는 이것이 주성분이고 당 들어있고 정유성분 들어있고 그래서 간보호작용, 간염 억제, 중추신경계나 심연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침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그렇다는 건데 혈중 알코올 농도 변화를 사람들한테 술 먹인 다음에 음주 직후에 물만 먹였을 때 그리고 음주 직후에 숙취해소 음료 똑같이 오미자 추출물을 먹이니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냥 쭉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오미자 C를 가지고 기름 짜면은 이 저 바이타민 A의 일일 권장량이 750이란다면 한 20배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미자 C 가지고서 기름을 짜. 근데 누가 우리나라에는 오미자 C 빼가 있어는 기름 짤 사람 없어요. 러시아 가면 길바닥에 가면 많아요. 감자에 500번 뭐 그럼 뭐 감자 안 먹고 이거 안 먹으라. 과육과피에 항산화 물질, 항산화라는 것은 산패를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걸 항산화라고 해요. 그 보통 자색 고구마라든지 안토시아닌 색소 들어있는 것들이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산화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기름 조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참기름에는 세사민, 세사모린 이러한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들깨에는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은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2달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들기름을 갖다 2달 동안 상온에 놔뒀다? 그러면 전부 산패합니다. 쩐다고 그러잖아요. 썩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그 항산화 물질이 어느 작물에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오미자 같은 거는 항산화 성분이 좀 많다. 그 요즘 뭐 블랙베리, 쪼꼬베리, 뭐 블루베리, 그 베리 계통이 전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색소 때문에 요즘도 아로니아를 아침마다 나도 먹고 네 식구가 다 먹는데 바나나하고 두유 하나하고 거기다 견과류 몇 개 섞어가지고 그것도 일이야. 아침에 그 두 번 만들려면 말 그것도 일이야. 그 견과류 먼저 잘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안토시아닌 색소예요. 그 아로니아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과육과피에 한 20%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자에 많다는 얘기예요. 종자에서. 그러니까 종자가 괜찮으니까는 저거 빼버릴 이유가 없고 빼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파리는 단엽포색. 줄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식물이 갈등이 뭐예요? 갈등. 갈등 생겨. 갈나무가 뭐예요? 칡갈자예요. 그러면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가모요? 그게 반대로 돌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칡덩굴은 왼쪽으로 감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등나무하고 칡덩굴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서식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러 갖다 심기 전에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꼬이니까는 갈등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식물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그 옥신, 지베레린 여러 가지 그 생존물들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근데 특히 이 포도덩굴이라든지 이 감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말이 영 마땅찮아요. 여기 보면은 껍데기, 속껍데기라고 그럴까? 속껍질?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표피의 목부보다는 수가 그걸 뭐라 하나 그걸 아주 영마땅한 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호르몬 작용을 하면서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구부러졌다 또 이쪽에서 또 작용하면 또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게 감게 되는 건데 그 수가 발달. 다른 식물보다도 감는 것들은 그 목질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나무 같으면 이게 목질부고 껍데기를 감고 있는 것이 숲이고 숲이하고 목질부 사이에 도관이 있죠. 물 빨아 올리고 하는 그런 거 도관 안쪽으로다가 약간의 그 스펀지 타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 있어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감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그래서 그게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데 근데 등나무 같은 것도 말이죠. 나가지고 지가 감고 갈 데가 없으면은 옆에 올라탈 데가 없으면은 옆으로 겨가고 것도 칡동굴도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감고 올라갈 거 보면 올라가잖아요. 그 등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기어가다가 뭐 걸려버리면 이제 거기서 감고 올라가고. 이제 오미자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감고 올라가게끔 그 그물 같은 거를 쳐주거나 줄로 유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죠. 이게 단연생입니다. 단연생으로서 넝쿨성 나무입니다. 그러고 목본이 초본이 아닙니다. 목본으로서 최대 8m까지도 신장을 한다, 생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얘기한 꽃인 말이죠. 요 암꽃은 수술이 없어요. 그리고 숫꽃에는 암술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나무에 한 포기에 암꽃, 숫꽃이 다 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웅, 동주, 이가화, 자웅, 동주, 이가화. 그러니까 암놈, 순놈, 이가 그것이 그렇게 한 나무에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제 햇빛 영양 상태, 수령 등의 여건에 따라 암수가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유전적인 소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10나무를 지정을 해놓고서는 매일 꽃 필 때쯤 가서 그 연구를 한 게 그래요. 가서 계속 표시하고 태그 걸어가지고서는 쉬어서 암꽃보다 해보니까는 암꽃, 숫꽃보다 암꽃이 많이 피는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선발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영양체를 잘라서 산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체를 잘라서 하면은 그 유전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와요. 종자로 할 때는 잡종이 생길 수가 있지만서도. 그래서 암꽃 비율이 높은 줄을 계속 그럼 그걸 삽목해서도 또 막 벌려놓고서 또 쉬어보고 그러고서 또 고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나무를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입으로 할 때부터 나중에 손가락으로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품종이라고 한번 몇 년 만에 해서 해보니까는 역시 또 실증 시험에 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또 그래서 야 이거는 유전적으로다가 고정을 시키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꽃이 그렇습니다. 자웅동주 이가와 단성화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성만 가진 거죠. 암놈이냐 순놈이냐 꽃이 모양색이 틀려요 이렇게. 이거는 뭐 저기 개화하는 것이 뭐 개화했을 적에 수정되는 비율 이런 거 보는데 이것도 수정률도 날씨에 따라서 저온이 온다든지 하면은 어떤 해는 이게 몇 년도인지 몇 년도더라. 2015년에 이렇게 저온을 이렇게 경과할 때 이럴 때는 꽃에 피면서 결실하는 데 굉장히 데미지를 받죠. 그러면은 이 저온 피해를 받게 되면은 정상 과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암꽃이 우선 고사하는 그런 장애도 받고 그 다음에 고사는 안 했지만서도 수정이 결국에는 풍매 내지는 충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꽃, 숫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으로도 할 수가 있고 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위에다 차각망을 한번 덮어주면은
서리 피해도 그러니까 서리 직접 안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온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리 피해도 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리가 많이 오는 그런 지형 같은 데서는 가급적이면 심지 말아야 되고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라든지 안개가 저기 저 전라북도 그 용담댐 있는 데가 어디야 거기가 무주인가 거기가 무주 용담댐 있는 데 거기 그 저 기상이 바뀌어요. 그런 그 저기 저 인공댐이나 저수지가 생겨나면 그 인근에 안개 상습 지역이 생기고 기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피해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튼튼하잖아요. 오래된 놈들은 피해를 덜 받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식물들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받는다. 이거 얘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코메 법칙 같은 거 뭐 별거 아닌데 정단우세, 정화우세 이거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정단우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구기자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저 상부로 갈수록 여기 힘이 쭉 뻗는 힘이 저 머리빼기에 정단에가 있어요. 정단에 생장점에 제일 저기 저 강건한 게. 그러니까 여기가 고장이 나면 바로 옆에서 이 밑에선 들라. 여기서 먼저 나지. 여기 또 죽었다. 그럼 그 밑에서는 여 밑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단우세. 근데 이제 리콤이라는 것은 이 줄기가 말이죠. 오미자 줄기가 구기자도 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지나가다 보면 느낄 겁니다. 구기자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꺾든지 이렇게 늘어뜨리라 그랬잖아요. 구기자 할 때. 근데 이 리코메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똑바로 갈 때는 잘 커. 크는 건 엄청 잘 커. 근데 옆구리를 누워버리면은 덜 커. 크는 속도가 늦어져. 그 대신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놈들은 꽃은 덜 펴. 눕혀놓으면 꽃은 더 많이 펴. 그게 이제 리코메 법칙인데요. 줄기를 세워서 키워놓으면은 생장은 강하게 되는데 꽃잎 형성이 불량하다 보니까는 꽃은 덜 핀다. 그래서 수평으로 다 눕힐수록 꽃잎 형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밝히고 나니까는 오미자 농사도 그렇게 옆으로 다 눕히게 만들고 하우스 골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도 만들고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집에서도 좁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거 컨테이너 말고 하다못해 20평짜리 집이라도 지어놓고 마당에 한 200평 된다라면 한 옆에다 저런 거 해놓으면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이쁘게 내 식구 먹을 정도로 다 해서 그 하우스도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되게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그 하우스 그 골조 아닙니까? 그 여기서 심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만들면 옆으로 가면은 꽃눈 형성이 좋아지면서 꽃이 많이 핀다. 오미자도 여러 덩굴을 여러 줄을 키워놓을 적에는 사방 뻗으니까는 필요하겠지만은 이건 잘 나가는 놈만 더 줄기만 키우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면 지들끼리 또 엉키기 때문에. 근데 그 너무 많이 그 측지를 키워가지고 덮어버리면은 통풍장애하고 수강장애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인제군 남면이라는 데에 이 오미자를 크게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무슨 포사격장인가 뭔가 때문에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포사격장 들어온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막 그런데 그 많이 하고 그런 데는 뭐 조선팔도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내가 젊어서 돌아다니고 봤는데 그때 가보면은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있는 대로 키워가지고서는 꽉 채서 밑에 들어가면 깜깜해. 이만큼 키워가서 발뚝 중간중간에 막 우선 갖다 그물 갖다 엮어가서 갖다 꽉 쟁이니까는 속에서는 썩어요. 바람 안 통하지 햇빛 못 보지 제대로 달릴 택이 없어. 그래서 팍팍 잘라서 뻥뻥 뚫어놔야지 더 달리는 거야. 근데 아까워서 잘 못 잘라. 이게 보면은 오미자가 대표적인 천근성 식물이에요. 천근성은
심근은 뿌리를 깊게 뻗는 게 심근이고 천근은 지표에서 그냥 이렇게 분포하다시피 잘 뽑히죠. 그러니까 천근성 같으면은. 그러면은 직근이 수직으로 쭉 뻗은 놈 같으면 가물어도 저기 저 콩밭 한번 생각. 콩밭. 콩대 뽑기 쉬워요. 콩은. 말르고 나면 그 뿌리가 여기만 있어. 콩. 그러니까는 콩밭은 감을 많이 타. 감으면 타요. 근데 감초 같은 거는 저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막에 그 물 없는 데서 살아남는 게 심근성이기 때문에 지하수 쪽으로 자꾸 물 먹으려고 뻗어 들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음을 안 타요. 이거는 관수를 안 하면은 감을 때 관수를 안 하면 오미자농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덕 쪽에 우리 직원을 보낼 때 물이 어떤가 보라고 한 얘기가 물을 수시로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래야지 가능합니다. 지하수 뚫려서 안 나오면 물 어떻게 줄 거예요, 그거? 산비탈에. 그 지하부가 잔뿌리가 발생이 많고 아주 얕게 분포랍니다. 이렇게 얕게 분포로 해요. 그러니까 그 가물었다 하면은 물을 못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리게이션, 드립 이리게이션이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끔 하는 테이프 밑에 쫙 돈도 몇 푼 안 들어. 그거 사실 솔직한 얘기가. 그러고서는 갖다 붙여놓고서 틀어놓기만 하면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 부위에만.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시설은 꼭 해서 가물을 땐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여간 가뭄 때 물 안 주면은 노미자 농사는 전단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근성 식물이기 때문에 관수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해하고 과실비대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반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사는 하나님하고 보자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고 하여간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가뭄에는 아주 쥐약이다. 꼭 물 줘야 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 가물어 버리면 아까 그 저온 피해 생긴 것처럼 가무면 한발이라는 게 가문다는 얘기입니다. 한발 피해도 과실이 수분 수정이 돼가지고서는 과일이 달리긴 달리는데 이게 비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물을 먹어야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수분 부족이 오이를 보면은 알아요. 오이를 잘못 키우면은 그 곡과가 구부러지는 거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요때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요때 물이 없어서. 그래서 오이 농사는 물 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100오이인지 뭔지 요거만큼 해서 갖다가 비닐봉지에 딱 100개씩 묶어내는 거 보면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참 우리 농업기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그거 시설을 하면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곡과도 만들어내고 기형과도 생기고 그런 것이 물 관리 잘못하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싸게 나와. 근데 소비자는 싸서 먹으면 뭐 이상 없죠. 농사 짓는 사람은 돈 베린 거지. 그게. 그리고 물이 없으면 떨어져. 탄립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관수의 중요성. 관수 방법은 뭐 점적 관수하면서 관비, 비료, 비료. 그래서 영어로 비료는 퍼틸라이저고요, 퍼틸라이저. 그리고 관수는 이리게이션이에요. 근데 내가 90년대 초반인가 언젠가 이스라엘 가서 몇 달 있었어요. 근데 이미 걔들은 태양광 이용하는 거죠. 태양광 가지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91년도인가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솔라 에너지 가지고서 축전을 시켜가지고 관수는 원예 쪽에 이게 물대주고 하는 기술은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리게이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삼요소에다 비료 삼요소에다 미량 원소까지 작은 액체 만들어가 통에 담아가서는 자동으로 섞이게 해서 관수할 때 비료까지도 같이 나가게끔. 그래서 걔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퍼틸라이저에 퍼틸을 따고 이리게이션에 게이션을 따서 퍼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뱉어.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할 때예요, 사실 그때가. 그러니까는 선진지에 가서 그런 걸 보고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이 관수 장비. 요새는 또 국산 다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엔 100% 수입했어요. 유리 온실 사업할 적에 온실에 볼트까지도 전부 수입했었어요, 옛날에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도 비닐하우스 짓는데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재배 환경은 여름철에 기온이 서늘한 중산간지, 가급적 해발이 300 이상 700까지는 돼. 그게 이제 날씨 쪽으로는 맞고, 연평균은 뭐 이거 기온 맞출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조금 좀 선선한 쪽이 좋다. 토양은 역시 사질양토입니다. 모래질이 많은 사양토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사양토의 단점이 또 결국에는 식양토 같은 경우에는 식질이 점질이 좀 있으면은 가뭄은 좀 덜 타죠. 근데 사양토 같은 거는 물이 쭉쭉 빠져버리니까 가뭄은 더 타니까 물은 꼭 될 수 있어야 된다.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 삼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상, 고상, 액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기상이 높은, 그러니까 흙이 푸실푸실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굉장히 그 천근성이면서 잔뿌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고 완만한 경사로서 동북향이나 북향이 양호하다. 남향되면 하루 종일 햇빛 받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음지, 바람 영향을 덜 받는 곳을 택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저쪽 고향에 선산이 됐든 처갓집 거 됐든 내가 점유하고 쓸 수 있는 땅이 이런 조건에 맞는가를 보면은 아, 여기 오면 심으면 되겠다. 되긴 되는데 덜 되지, 이 조건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배력이라는 것이. 예정지 관리라는 것 처음에 거름 넣고 유인틀 아까 같이 뭐 이제 파이프를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세멘트 기둥 그 전에 담장을 그걸 했었잖아요. 왜? 세멘트 기둥 이렇게 양쪽에 파가위서 갖다 박아놓고서는 판자, 세멘트 판자 그거 갖다 꽉꽉 박아가지고서는 옛날 담 그거 했어요. 브로크 쌓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많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한참 파가위서는 갖다 박아놓고서는 철사를 다 쭉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런 농사를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세멘트 기둥 없을 때는 나무 이런 거 비워다 갖다 박아놓고. 그 유인 틀이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초, 11월이나 3월 달에 이쯤 가서 묘목 사다 심고, 그 밑에다가 볏짚이나 흑색 피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비닐을 덮어줘라. 그리고 이제 심은 다음에 기비는 베이살 드레싱, 그러니까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그 심기 전에 여기 테이프 치고 경운하면서 이때 거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놨으니까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커지면 줄기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웃거름 주고, 풀도 매주고, 6, 8월에 뻘거지 생기고 병 생기니까 약 줘야 되고, 2, 3년째 90월에 가서 수확을 하고, 그러고 요거 큰 놈은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마다 요거는 해마다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경제 수령이 한 10년 이상 가요. 우미자도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근데 이제 수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확 자르고서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 부기자도 그런 얘기 내가 했던가? 한 줄 아니 그냥 싹 벼버리고서는 새로 받는다든지, pH는 중성으로 맞춰야 되고, 일반적인 그 이제 지주 모양이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쓸 수가 있고 하우스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토양화학성 필요 없고 이건 저기 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이런 거 처방서 다 내줘요. 자기 땅만 흙만 떠다 줘도 되고 요새는 그 정밀 토양도에 보면 집업만 갖다 대주 한번 누가 한번 해봐요. 인삼 재배 적지 이렇게 쳐놓고서는 자기 집업 넣으면 여기는 인삼 심어도 된다 안 된다 나올 거야. 그걸 수십 년 걸쳐서 만드는 건데 이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12 처방까지 다 나옵니다. 흙을 내가 떠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흙 떠다주고 분석시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듯이 토양의 삼상이 리저너블하게 바란스가 맞았을 적에 좋은 과수원이 될 수가 있고 이 기상이 작고 고상 이게 그러니까 그 점토가 많은 땅 이런 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토양 가능제까지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유효토층이라는 것이 우리 작토층이라는 게 내가 몇 얘기했을 겁니다. 한 15cm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럴 때는 깊이 가려해주면 자꾸 깊이 가려해주면은 작토층이 좀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뿌리를 좀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토양 비에 씻겨 내리고 치임식이 씻겨 내려가는 게 없어지고 깎아먹는 거. 그래서 그때는 초생재배, 헤어리배지라든지 이런 걸 심어줘서 지피식물이죠. 그러니까 토양 깎여 내려가지 않게 덮어주는 것도 심어주고 물 많으면 배수시켜주고 부족하면 관수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게 저 오미자잎 사진만 봐도 얼마나 틈실하게 골라 찍으면 다 잘 달린 거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얘기대로다가 지금 이런 지주 때 세운 건 최근 얘기고 옛날엔 그냥 이런 세멘트 말뚝 아니면 그냥 산에서 나무 빈 거 갖다가 심고 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줄 건너뛰고 중간중간에 뭐 줄 매달아 놓고 한 포기씩 올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다 꽉 우거지 그랬는데 그 이제 덕 뭐를 덕이라 그러죠? 명태 말리고 그러는 거 덕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경상북도 봉화에 가면은 당귀캐서 말리는 것도 덕장이라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V자형 이렇게 왔다 V자형으로 했다가 아치형으로도 가고 자꾸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기성하고 채광성이에요.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꽉 차게 하면은 두 가지가 다 불량해지잖아요. 포장이 밭이에요, 밭.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밭의 경사도나 이런 울퉁불퉁한 언듈레이션에 관계없이 과원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하면은 좋다. 햇볕 받는 면적이 많아서 단점으로서는 잡초 발생이 당연하죠. 이 저 꺼목비닐을 씌워놓으면 풀이 밑에서 광합성을 못하니까는 누렇게 되고 떠 죽잖아요. 근데 햇빛 많이 받으면 햇빛 봐야 사니까는 모든 식물은. 그래서 햇빛을 오히려 많이 받으면 여기는 좋은데 단점으로서 밑에 풀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요새는 그 부직포 갖다 깔아 뿌리면 돼요. 여기도 깔으면 된다는데 그건 못 깔게 한다잖아요. 여기는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부직포 깔으면 해결되고. 그리고 그저 인삼 재배할 때 그 검정 차광망 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 버리는 거 주스다가 깔면은 2겹, 3겹만 깔아 놓으면 괜찮거든요. 넝쿨이 빨리 오고 해서 전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품질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하는 게 농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 뭐라지 등고선 재배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경사가 졌다면은 이렇게 심단 말이죠. 그러면 아랫단하고 윗단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45도는 안 되고 45도 되는데 울릉 강원도 비탈이었잖아요. 강원도 비탈. 강원도를 비탈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강원도 비탈은 울릉도 비탈하고 깨면 안 돼. 울릉도 그 참나무라고 그 천궁 같은 데 하는 데 가보면 말이죠. 막 경사가 막 이래. 이렇게. 근데 그 경운기를 끌고 가서 일을 해. 야, 저거로 뒤가지고. 경운기를 3등분해서 지게에 지고 올라가 조립을 한대요. 그래서 등고선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다니면서 경운기를 쓰더라고. 야, 참. 근데 요새는 그 모노레일 났잖아요, 울릉도에. TV에서 보면.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낮고 이제 이렇게 경사 가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다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등고선식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그러고 밑에다가는 어차피 풀나니까 뭐 딴 거로 심어도 되고, 여기다가 또 자연인 보면은 이런 거 해놓고 밑에는 또 닭 풀어놨잖아요. 닭도 풀어놓고 토끼기도 풀어놔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경사지에서 덕형으로 다 재배할 경우에 이렇게 심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끔. 눕혀줘야지 꽃이 많이 달린다 그랬잖아요. 리커메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올라갈 때는 화형성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열매 안 달리지. 근데 이렇게 여기서만 달린단 말이죠.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 때는 꽃잎 형성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저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달린 거예요. 제대로 달면 엄청 참 정말 이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이거. 되게 이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것도 쓸데없이 그냥 다 달아놓으면은 안 굵어. 근데 그 사과는 전정하면서 보통 얼마 딴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강전정할 때는 하고, 그래서 섞어줘야지 제대로 달아요. 그냥 내비두면은 12남매 둔집 애들하고 마치 형제 둔집하고 똑같이 벌어오면 누가 더 잘 먹어? 12남매 둔 애들 쌈박질만 해요. 과일도 안 솎아주면 똑같은 거야, 그게. 네. 그래서 그림은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아치형 재배할 때는, 여기서 6인치로 올려주고서 위에다 망 쳤구나. 호박망 같아 했네. 아치형을 할 때는. 요거 올라갈 때 괜찮은데 여기 가서 이게 없으면 늘어지겠네. 근데 이걸, 그래서 보통 이 그림 보는 것처럼 요 한두 개씩 밖에 안 올려요, 이걸 갖다가. 그 이제 구기자도 그냥 내비두면은 아무짝에도 못 써. 실한 놈. 둘만 두고 잘 키우자. 라는 식으로다가 하면 됩니다.